네, 안녕하세요. 큐도남마 시작하겠습니다. 이슬람 극단 세력 IS에 대한 세계 대전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투기들이 폭격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줄을 세워놓고 한 명씩 처형하는 IS의 테러, 그리고 테러에 대한 세계 전쟁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무려 129명을 죽인 테러 이후에 프랑스가 바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네. 보복 공격의 강도나 효과 좀 있었습니까? 보복 공격을 이제 그 시리아의 락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시리아 북부 지역인데 거기가 바로 IS는 이슬람 스테이트, 즉 이슬람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름 자체가. 그래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는 수도가 있습니다. 예. 그 IS의 수도가 바로 락카입니다. 그 음. 락카에 프랑스 전투기 미라지 2000 그리고 예. 라팔 이 두 개의 프랑스 공군 전투기가 요르단과 카타르에서 출격을 해서 예. 각각 두 발씩 해서 총 20발의 폭탄을 떨어뜨려서 사령부 예. 그리고 탄약고 그리고 예. 훈련소 그리고 이제 IS 신병 모집소 이 네 군데 네 가지 종류의 시설물에다가 폭격을 했습니다. 그 정도 응징으로 안 될 테고 지금 저희가 테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임박한 것 같다. 지금 어찌됐건 주력은 미국하고 프랑스로 보입니다. 네. 지금 당장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미국, 프랑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영국은 지난 뭐 리비아 폭격 때라든지 여러 어떤 그 국제 분쟁에 있어서 의회가 계속 반대를 했었어요. 파병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가 예. 지금 저 폭격을 이미 어제는 했고 어제는 지난 금요일의 그 테러에 대한 보복 폭격의 성격을 예. 했고 저는 근데 이 IS의 정보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예. 좀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와 미국이 지난 13일 날 밤에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13일 날 낮에 프랑스의 샤를르 드골이라고 하는 유일한 항공모함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샤를르 드골 항공모함이 프랑스의 그 지중해 남쪽의 지중해 톨룽이라는 군항에서 출발을 해서 시리아에 있는 IS를 폭격하러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프랑스에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날 낮에 똑같이 또 미국에서는 미국 그 워싱턴 DC 입구에 보면 노포크라고 하는 예. 군항이 있어요. 그 군항에서 또 해리 S 트루먼이라고 하는 이 10만 톤짜리 핵 항공모함이 또 역시 IS 타격을 위해서 출항했습니다. 낮에. 예. 그런데 그날 밤에 프랑스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일어났어요. 어쨌든 미국과 프랑스의 군사력이 동시에 IS를 공격하기 위해서 출항을 했는데 그날 밤에 테러가 일어났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프랑스의 항공모함은 18일 즉 이제 모레면 페르시아만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전을 할 것 같고 한번 보시죠. 네, 이 미국은 이제 한 월말쯤 돼서 도착할 것 월말쯤 같습니다. 프랑스가 있는데 당장 항공모함 이렇게 네. 준비가 돼 있고 전투기 공군력 심지어는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강력한 헬기와 전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군에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지금 대응 공격을 한 프랑스 전투기가 라팔이라는 전투기 미라지 2000 저희 처음 보는 전투기인데 익숙치 않은데 어떤 전투기입니까? 이게 이 라팔 전투기가 예. 우리 이제 F-15K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예. F-15K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2002년도에 저 전투기가 FX 예. 사업이었습니다. 그 FX 사업을 할 때 F-15보다 이 전투기가 라팔인가요? 아주 뭐 그 성능도 좋고 A사 레이더가 장착돼 있고 예. 당시 모든 면에서 저 전투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라팔. 전투기의 예.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F-15K보다 우수하다라고 평가가 됐지만 한미 동맹의 어떤 운영 효율성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가지고 F-15K 전투기가 선정됐을 정도로 우수한 전투기예요. 그리고 예. 이제 그 프랑스로 치면은 그 미국의 F-15급 전투기 그리고 예. 미라지 2000도 지금 동시에 출격을 했는데 그 미라지 2000은 우리나라의 F-16급 예. 정도 되는 중급 전투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강력한 전투기들이 이번에 18일부터 또 네. 이달 말부터는 전면적인 폭격을 시작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번씩 들었던 네. 왜 미국의 B-2 스피릿 네. 또 뭐 F-22라든가 예. 지구 최강 전투기와 지구 최강 폭격기가 있는데 왜 그런 걸 쓰지 않습니까? 자, B2 스피릿 폭격기가 한번 뜨려면 한 300만 달러 들어요. 한번 뜨면 그냥 예. 옆집에 갔다 와도 한 300만 달러 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강력한 폭격기를 왜 안 쓰냐 제가 궁금한 겁니다. 저희 저 폭격기 한 대의 가격이 한 20조 원 합니다. 20조요? 네네. 근데 예. 저걸 한번 띄우려면은 한번 띄우는 데만 그 옆 공항에 가도 300만 달러입니다. 저 비행기 한 대가 2조가 아니고 20조. 20조 원. 아.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폭격기를 띄워서 가는 이유는 뭐냐? 바로 스텔스이기 때문에. 레이더에 안 그런데 잡히는, 예. 즉 레이더에 안 잡히기 때문인데 IS 같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지대공 미사일들이. 레이더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써서 재정을 마이너스 시킬 이유는 없죠. 예. 그래서 폭장량이 많고 더 기동성이 뛰어나고 한 미국 같은 경우는 F-15 전투기 이런 것들을 투입하고 F-22 전투기는 뭐 지구 최강의 전투기인데 예. 말 그대로 전투기 폭격기의 성능은 좀 약해요. 아니군요. 예. 그래서 그 폭격기의 성능은 F-22는 250파운드의 작은 폭탄을 한 8발 탑재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F-15가 가서 왕창 강력하게 폭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중동 IS를 공격하는 데는 저는 FB2라든가 F-22보다는 F-15 이런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네. 보시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 저희가 미국이 항공모함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는데 프랑스도 항공모함을 갖고 있네요. 핵추진. 예, 핵추진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또 우리 채널에서 단독으로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추진 항공모함이 미국 샤를도 항공모함이 지금 곧 18일이면 시리아 IS를 공략하러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채널에서 지금 이 쾌도남마에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라고 4만 5천 톤입니다. 예. 이제 미국 항공모함이 한 반쯤 되는 크기죠. 예. 저게 이제 라팔 전투기가 최대한 24대가 탑재가 됩니다. 아까 예. 보았던 그 라팔 전투기의 또 항공모함 버전이 있어요. 예. 그게 한 24대가 탑재가 되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핵추진이고 저게 지난 리비아 폭격 때도 아주 활약을 대단히 했죠. 저것이 13일 날 예. 시중에 연안에 있는 프랑스 남부의 톨룽이라고 하는 항구를 출항해서 예. 15일에 페르시아만에 18일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폭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도착을 하게 되면 이 프랑스의 공격이 아주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 저 샤를 드골에 보니까 조기 경보기 이쪽과의 조기 경보기도 있고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 프랑스도 그렇게 항공모함이 해군력이 강합니까? 군사력이? 프랑스 해군이 강하죠. 군사력이? 예를 예. 들면 방금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그 정규 항공모함이 영국은 없어요. 영국은 경항공모함만 있고 이 정규 항공모함이 없는데 이 프랑스는 이 정규 항공모함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프랑스의 해군력이 영국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 이 항공모함 때문에 예. 볼 수 있고 이제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어떤 그 식민지 관리라든지 자기의 국익 투사 이런 걸 위해서 이 항공모함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미국이 가세를 하면 본격적인 IS 공격이 시작될 것 같은데 트루먼 항공모함은 지금 미국에서 중동으로 가고 있고 네. 이미 가 있는 강습 상륙함 키어사지 이 강습 상륙함은 어떤 전력입니까? 키어사지 강습 상륙함이 강습 상륙. 예. 지금 이제 SX라고 하는 강습 상륙함이 배치가 돼 있다가 예. 이 키어사지가 교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키어사지가 이것도 역시 이제 채널의 쾌도남마에서 지금 최초 공개인데 예. 키어사지가 지난 11월 또 9일 배 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 저건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인가요? 항공모함이고 예. 지난 11월 9일 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이미 페르시아만에 배치가 됐어요. 이 예. 키어사지는 한 4만 톤 정도, 샤를 드골 정도 크기예요. 4만 톤 정도인데 원래는 해병대 상륙함인데 워낙 가판이 크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해리어 전투기를 탑재를 합니다. 해리어 전투기. 수직이 착륙하는 해리어 전투기죠. 수직이 착륙. 네, 그 해리어 전투기 최대 또 한 24대를 탑재를 합니다. 예. 아마도 이 지금 화면에 비행기네요. 나옵니다. 예. 그래서 수직으로 그냥 착륙 가능하네요. 저 예. 수직 이착륙 해리어 전투기를 한 24대를 탑재를 하기 때문에 임무에 따라서 헬기도 탑재했다가 해리어 전투기도 탑재했다가 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이 뭐 상륙 작전 해가지고 뭐 시리아에 상륙 작전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아마도 해리어 전투기를 다량 탑재를 해서 폭격하는 임무에 투입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보이는 것은 역시 트루먼 항공모함입니다. 네. 이 항공모함도 당연히 뭐 전력이 막강하겠죠, 이게. 예. 이제 우리 그 미칠함대에 배속되는 요코스카에 있는 지금 현재는 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배속이 돼 있고 예. 지난번에는 이제 조지 워싱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음. 그 항공모함이 지난 11월 13일 날 워싱턴 DC 입구에 있는 노포크라고 하는 그 대서양 함대의 본영인데 예. 총사령부인데 그 길을 출항해서 지금 예. 대서양을 지금 건너고 있어요. 그래서 대서양 건너는데 한 열흘 그리고 지중해 입구에서 페르시아만까지 한 5일 해서 한 보름에서 16, 7일 정도면은 이 페르시아만에 도착해서 여기에는 이제 슈퍼 호넷 전투기가 한 48대가 예.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정말 그 가혹한 폭격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 그럼 왜 그동안은 항공모함이 없었냐? 바로 이란의 핵 협상을 위해서 항공모함이 2척이 있었습니다. 예. 2척이 있다가 핵 협상이 끝나니까 철수했죠. 그런데 이번에 IS가 그 빈틈을 틈타서 테러를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지금 가는 입장입니다. 예, 결국은 이달 18일, 빠르면 18일, 이달 20일이 되면 미국, 프랑스의 가장 강력한 전력이 IS를 이제 타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결국은 아무리 비행기에서 때려도 지상군이 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토를. 맞습니다. 지상군이 가서 잡아와야죠. 잡아와야 되는데,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미국, 프랑스 등 우리 연합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은 뭡니까? 이제 지상군이 들어간다면. 나오고 있네요. 지상군은 예, 예. 뭐 기본 편제가 예. 브래들리 장갑차와 M1A2 전차 예. 이 두 개가 이제 주력이 되어서 항상 전진을 하고 순찰을 하고 격파를 하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파치 공격 헬기가 엄호를 하게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화면에 나온 게 바로 브래들리 장갑차. 장갑차입니다. 예. 25mm 기관포가 탑재가 돼 있고 예. 뭐 만약에 저러한 장갑차를 IS가 만나게 된다면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뭐 답이 없습니다. IS로서는. 뭐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아마 다량 갈 것 같고 하늘에서는 아파치 공격 헬기가 엄호를 하게 되겠죠. M1A2 전차도 있고, 네. 르클레르 전차. 그건 프랑스도 프랑스죠.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네요, 군사력이.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라고 하는 것이 예. 바로 우리 한국 육군의 흑표 전차. 예. 흑표 전차의 어머니격이 되는 것이죠. 아, 저 기술과 어떤 그 알고리즘, 뭐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탑습해서 흑표 전차를 만들어 저 나오고 있네요. 생긴 것이 아주 정말 이 디자인 강국답게 보기에도 강력해 보입니다. 정말 또 유려하게 생겼어요. 예. 유려한 어떤 모양과 와. 더불어서 강력하기도 아주 강력하고 어떤 그 전자 성능이라든지 또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의 M1A2보다 훨씬 더 진보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덩치가 M1A2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방어력이나 이런 것은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공격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성능 이런 거는 오히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M1 전차보다 훨씬 더 진보해 있을 것이다. M1은 훨씬 더 커 보이네요, 이 차는. 예. 이 M1 한 70톤 하거든요. 70톤. 네네. 예. 강력한 전차가 가는데, 이 전차와 함께 IS, 이슬람 테러 세력을 격탈에 투입되는 헬기가 아파치는 많이 봤고요. 우리 육군도 이제 내년부터 지구 최강이라는 네네, 아파치 공격 헬기. 헬기. 그러면 IS의 지상군이 육군이 공격하러 들어갈 때 네. 이 아파치 헬기는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아파치 헬기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롱보우 레이더라는 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롱보우 레이더를 보면서 어디에 IS가 숨어 있다, 보병이 숨어 있다, 또는 저 건물 돌아가면은 IS의 어떤 그 뭐 장갑차가 있다, 예. 차량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가능하면 자기가 가서 그냥 공격해버리고 가능하지 않다면은 지상에 있는 탱크나 장갑차에게 알려줘서 장갑차가 그것을 경계하면서 가서 우회 공격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지휘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 주로 뭐 사막이기 때문에 발견하면 바로 쏴버리죠. 타이거 헬기도 있고 타이거도 프랑스의 공격 그 헬기네. 유로콥트라는 그 헬기 회사에서 만든 예. 독자적인 공격 헬기인데 예. 뭐 생긴 모습이 역시 어우. 뭐 프랑스는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디자인이 헬기가 바로 타이거 독특하네요. 헬기인데 프랑스가 뭐 이제 그 디자인 강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무기들이 좀 생긴 모습들이 좀 특이하고 예. 이를테면 뭐 제 눈에서는 좀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전 들어요.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 예. 그래서 아주 근데 아파치보다는 덩치가 좀 작고 그렇지만 아주 비쌉니다. 예, 한 알겠습니다. 5천만 달러 정도 하는 그 헬기들인데 아마 저것도 투입이 된다면 IS에게는 뭐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 근데 되겠죠.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IS의 무슨 뭐 구식, 네. 뭐 구소련에서 나왔던 전차, 뭐 이런 손 들고 있는 휴대용 이걸로는 연합군 전력을 절대 막을 수 없어 보이는데 네. 왜 지상군 투입 안 합니까? 확 밀어버리면 되는데. 자,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의 치적이 뭐냐? 바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종식했다. 공화당 정권이 일으켰던 그 10년 전쟁을 민주당 정권이 종식함으로써 공화당 정권이 그 물론 9.11 테러 때문이지만 예. 그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해서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미국의 국력이 쇠락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끝냈다라는 것이 바로 오바마 정권의 치적이에요. 그런데 저런 허접한 시체말로 네. 너무나 약하게 그리지 않는 이런 무기를 쓰는 일을 딱 가서 정리를 해버리면 될 텐데. 그런데 지상전에 또 투입을 하게 되면 예. 오바마 정권이 전쟁을 끝냈다라고 하는 홍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주저하는 것이고 미국의 지금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빨리 지상군 개입시켜라. 예. 그것이 바로 미국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IS가 저항하는 걸 보면 왜 탱크, 집차 같은 차에 네. 포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ZPU라고 하던데. 예. 바로 이제 현영철을 처형했던 예. 네, 저것의 그 포신을 떼어서 집차에다 달고 네. 그걸 이제 대공포로 쓰고 그렇죠. 포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집차에다 달아서 대공포로 쓰고 그리고 이제 포신 한 개짜리는 이제 공격하는 공격 무기로 쓰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타이거나 아파치 공격 해결을 막아내기 힘들죠. 예, 이거 보니까 이 트럭에 몰고 막 다니는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네. 뭐 이슬람 네. 스테이트 이제 막 행군을 하면서 네. 자랑을 하면서 복면 쓰고 복면 쓰고 예. 어찌됐건 만약 지상군 투입되면 저 IS 쓸어버릴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IS는 금방 쓸어버릴 수가 있는데 예. 이 IS는 독버섯처럼 계속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 예. 따라서 근절시키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예. 오바마 정부가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있는 좀 6만 명 정도 저것만 쓸어버리면 문제없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6만 명은 쓸어버릴 수가 있지만 독버섯처럼 계속 생성되고 알카에다나 또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보코하람 이런 테러 집단들이 IS에 스스로 충성 맹세를 하고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지금 뭐 리비아까지 뻗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으로서는 두렵다라고 할 수 있는 예,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만 좀 더 오늘 또 확인하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동해안에 네. 배 다니지 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항행 금지. 왜 했습니까?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예. 북한으로 평양으로 가서 이제 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유엔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유엔에서 북한의 그 1, 2, 3차 핵실험을 통해서 마지막 유엔 제재 기간이 20945입니다. 예. 그 20945까지 해서 핵실험하지 마라. 예.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하지 마라. 여러 가지 제안이 돼 있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데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항행 금지 구역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유엔 사무총장이 내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 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북한이 그러면은 내가 안 할 억울하겠네요. 테니까 뭐 쌀 한 30만 톤 내라 쌀.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여러 가지 협상의 카드로서 이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하지 않으면 노동미사일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어떤 새로운 편심 탄도비행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발사 기술을 연마하는 뭐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 국민들이 매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문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 많은 이주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무슬림도 있습니다. 무슬림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IS도 순위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무슬림 중에서도 순위파가 있을 것이고 또 코란을 읽어보면 그 코란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IS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우리 정보 당국이 이슬람의 코란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할 수 적극적으로 한 발 앞선 어떤 그 다문화 정책을 취하는 것이 이 IS 같은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도 IS에 대한 대응을 잘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광화문 사옥 스튜디오, 여기 21층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저희 사옥에서는 3층 이상이면 광화문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지난 토요일 이곳에서 민중총궐기 시위대회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시간대별로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지켜봤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김성우 한국자유연합 대표, 최진영 변호사, 조수진 정치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위 현장에 그날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네, 뭐 방송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예, 생각보다 저희는 지켜봤거든요. 이제 시간대별로 한번 보면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오후 4시 넘어서 서울시에 모이고 이때가 6시가 되기 직전입니다. 5시 반 이때쯤에서 처음에 이제 좀 이런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물대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전경 타이어에 이제 경찰차에 묻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먼저 한 대가 끌려 나가죠. 한 대가 지금은 이제 의자로 이제 차를 파손하고, 예. 과거에도 저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예. 2008년에 이제 예. 광우병 시위 때 예. 많이 봤던 모습이고요. 예. 아마 이번 시위가 광우병 그 시위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참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될지 참 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저희는 먼저 그것을 한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대별로 쭉 보고 있는데 분명히 저렇게 시위대가 의자로 때리고 하기 전까지는 물대포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장면은 이제 한 대는 끌고 가고 그 다음 두 대째 끌고 갈 때 물대포를 쏘게 되거든요.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냐 이 문제가 첫 번째 제기될 수가 있고 예. 일단 경찰이 과잉 진압이라 뭐 놀라는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경찰의 이런 일종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경찰 차가 끌려나가기 전에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예.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 시위대 폭력 행사가 미리 준비된 거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밧줄을 차에다 끌고 잡아당기는 게 예전에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는 거고요. 미리 준비된 것들. 그리고 노루발 모법이라고 해서 이 따로라는 걸 준비를 했죠. 예. 경찰 차를 부수고 유리창을 부수고 타이어를 펑크내기 위해서 저런 도구들을 사용했는데 이게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은 동원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경찰 쪽에서도 시위대가 오늘 작전을 짠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차 끌고 갈 거다, 쇠파이프 얼마 준비했다, 다 알 텐데 알아도 저 정도는 봐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우선은 예. 이번 경찰에서도 어떻게 진압을 가할 경우에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미적미적된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요, 이 집회가 신고됐던 그 차로를 벗어난 게 이미 그 토요일 오후 2시부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위가 얼마 시작되지 않고서 바로 예정됐던 공간을 벗어나서 전체 도로가 점거가 되기 시작했고요. 오후 5시쯤에는 갑자기 청와대로 가자 이런 시위대의 어떤 구호와 함께 정말 아수라장이 된 장면이었는데 여기에서도 경찰이 기민하게 대응을 못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시위대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 그 뇌사 상태에 빠지고 이런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예. 문제는 이런 어떤 그 공권력이 바로 서는 그런 그 공권력의 엄정한 대응을 처음부터 보여주지 못해서 안팎으로 그 양쪽의 비판을 받게 됐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 총궐기 본부에서 처음에 광고를 할 때 뭐라고 했는지 전 정말 너무 깊이 기억나는 것이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와 얼굴 가리기는 것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자료 화면에 나오는 분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폭력하는 분들은 거의 얼굴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왜 총궐기를 대회를 했습니까? 이른바 53개 단체들이 11개의 조항을 해서 정부에게 요청하는 그 모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정당한 본인들의 요청이라고 하면은 정당한 시위를 통해서 본인들의 정당한 의사를 알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컨대해서 밤에 어떤 범죄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밤을 틈타고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왜 자기의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그것은 본인 스스로 본인들이 하는 행위가 폭력적이고 그것이 정당화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어저께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서울을 뒤집으러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서울의 모든 거리를 점령하고 거리 나라 시민을 만나고 기어이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직격하라. 동지들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80년대, 90년대에 들었던 얘기 같은데요. 서울을 뒤집으러 왔다. 서울을 점령하고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라. 저번에 말은 글자 그대로 저거는 내란을
독려하는 거죠, 저거는. 원래 근데 저렇게 표현이- 선두에 네. 서면 네. 원래 좀 선동하기 위해서 세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주동자거든요. 지금 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 있어요. 근데 예. 나는 이번에 저분이 선동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왜 저분을 못 잡았는지 경찰이 처음에 프레스센터 앞에서 1시에 노동개혁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하고 프레스센터 안으로 언론으로 숨었어요. 숨었는데 쫓아가다가 호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기세에 눌려서 못 잡았어요. 예. 그건 좋은데 30분 뒤에 다시 나와서 시위 독려 연설을 했어요. 근데 왜 경찰이 그거를 안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오히려 그래서 사태를 이렇게 좀 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또 담화 발표를 하루 전날 또 발표했잖아요. 예. 5개 부처 장관이 그것도 좀 미리 좀 발표를 해서 여론을 좀 몰고 가고 체포에 대한 준비돼야 되는데 이번에 경찰이 너무 좀 무능하고 좀 무책임하고 안일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교과서 국정교과서 파동 때 보면 그러니까 교육부가 참 무대책으로 하더니 이번에도 5개 부처가 너무 안일하게 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 IS 이번에 진짜 나쁜 놈이고 욕을 많이 얻어먹을 때지만 그 사람들한테 배울 거는 사전 준비하고 홍보하고 인터넷 활용하고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좀 배울 거는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는 말씀 아, 참 예, 예. 하신 것 같고요. 우선 저는 한상균 위원장의 그 발언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서울을 뒤집으러 왔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라. 이게 무슨 1980년대에 예. 민주화 항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 말로만 본다면 이번 시위의 목적과 본질은 체제 전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만 듣고 봐서도 이번 시위가 왜 일어났는지, 예.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이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조금 전에 짚어주셨지만 한 위원장은 이미 지명 수배 단계입니다. 그렇죠, 예. 지명 수배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연설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가만히 도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지 예.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의 현명한 의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만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시민들이 똑똑하게 지켜보면서 이 공권력의 중요성에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보면 지금 뭐 북한 홍보 매체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그런 데서도 무슨 독려를 하고 특히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석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일부 좀 의심을 하는 저 시위대 중에 일부는 통진당 이석기의 동도 세력 또 북한의 동도 세력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1월 14일을 현 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가온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적극 참가하자고 호소하면서 14일 민중총궐기로 모여 살인 노동계약을 부셔버리자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얘기만 있으면 의례적인 북한의 남한 흔들기로 볼 수 있는데 일부 시위대 일부가 이석기 석방을 외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심의 여지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참가한 단체를 53개 가운데 19개가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국민운동본부 참여한 예. 단체들이고요. 나온 구호들, 저도 본 슬로건을 보면은 프레카드로 명백히 이렇게 나옵니다.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실제로 석방하라는 구호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이 주최 측은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뭐 발뺌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나왔던 수많은 찌라시들 그리고 뭐 전단지들 내용 보면은요. 예. 그야말로 청와대로 진격해서 세상을 뒤집자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뒤집으려고 하느냐 이거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딱 하나만 인용해 보면은요. 국유기업을 사유화 이거 저지를 하고 은행과 기관 산업을 국유화해야 된다. 은행과 기관 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 이런 전단지 찌라시가 분포가 배포가 되고 예.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회학을 일소할 노동자 정부를 건설하자. 이게 나오는 내용들 이런 극렬한 시위고 연말에 주최 측이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하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자고 하는 그런 세력들까지 그 총출동해서 시위에 참가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김무성 대표 이제 이 일 이후에 뭐 여야가 입장을 밝히는데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들은 광우병 시위, 용산 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밀양 송전탑,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 등에 항상 동원되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어내는 전문 시위꾼들이었습니다.
예, 지금 전문 시위꾼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전문 시위꾼 맞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 전문 시위꾼이면 법적으로 왜 지금까지 처벌 못하고 저렇게 활보를 합니까? 맞습니까, 시위꾼이? 네, 일단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토요일 집회에는 53개의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진보연대라는 단체인데요. 광우병 시위 2008년이라든지 그리고 용산 참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문제, 그리고 세월호 사건 등 하여튼 시위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네, 모두에서도 짚어드렸지만 밧줄도 챙겨가지고 가고 쇠파이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위를 준비를 하고 이거를 불법 선거, 폭력 선거로 비화시킬 만한 충분한 어떤 일종의 무장을 하는 셈이죠.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구호 역시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든지 국정원 해체라든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시위를 하는지, 시위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반정부 불법 시위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예. 또 우리 문제는 이런 어떤 불법적인 시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예. 우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문제가 지금 전혀 정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법률적 미비라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제 개인 SNS에 있는 친구분이 바로 정부종합청사 바로 뒤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거기에서 5년을 살았는데 매일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그 시위하는 현장을 항상 집에 드나들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아, 오늘 일당 받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 결국 전문 그 집회와 시위를 대신해 주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당 받고 하려니 그렇죠. 예. 결국 그런 분들이 단순히 그런 한 분도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한 사람뿐만 아니고 상당히 있고 그런 분들이 보면은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 강정마을에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보면은 그 쌍용 자동차 지금 평택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한상균 민주도청 위원장이 바로 2009년 당시에 쌍용 그 자동차 노조 지부장이면서 그 당시에 폭력 시위를 주도를 했었고 그 혐의로 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3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버스가 수십 대 파괴되고 했는 것이 있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습니다. 거의 15억 원 정도 청구 소송했는데 1심에서 14억 정도를 실질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시위에 관련이 돼서 법원에서 나와라. 검찰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법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뉴트럴하고 가장 그래도 신뢰성이 있다는 법원으로부터의 출두 명령을 지금까지 거부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오늘 청와대로 진격할 수 있느냐라고 선동하는 모습에서 정말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이런 SNS에 이런 글을 넣겠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이런 식의 폭력 시위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는 글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준다길래 나왔는데 일부 조합들 때문에 평화적인 목소리를 못 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시위대 일부는 지나친 폭력 시위를 반대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시위대의 앞에 있는 집행부 전문 시위꾼만 그렇지, 예, 그 앞에 시위꾼들 집행부 문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장서서 반정부 투쟁 외치고 또 예. 각종 시위마다 진보연대 등의 예. 몇몇 단체가 앞장서면서 사실 어떤 정부의 노동법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개진하는 목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는 어떤 단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모조리 그렇죠. 망각하게 된다는 예. 그런 점을 아쉽게 지금 적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 이종걸 대표, 야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예상은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 진압을 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테러에 가까운 감정 진압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살인 진압, 테러에 가까운 강경 진압 얘기를 하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잠시 후에 좀 있다가 군인들이 와서 국민에게 총 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SNS의 일부 네티즌이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 있고 야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저런 예. 얘기하니까 정치 지도자가 전문 시위꾼을 키워주는 거죠. 이종걸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토요일 날 강신명 경찰청장한테 전화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포갑적인 탄압을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강신명 청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이 사태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전화를 받는 사람이나 오히려 강신명 청장 같은 사람은 종편의 텔레비라도 제대로 봤느냐 이렇게 얘기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참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일부 불법이나 좀 과도한 그 시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불상사가 난 거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그렇게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가 2003년에 한총련 시위 때 다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의 저지선인 폴리스라인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 권리를 누리려면은 그만큼 질서 유지를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거의 목숨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안타까운 게요. 이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정치인을 떠나서 변호사란 점입니다. 예, 변호사는 헌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예. 네, 우리 집회와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강목 들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변질이 될 경우에는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민정수석이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해봤다는 점에서 예. 네, 이렇게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의 어떤 과잉 진압 이런 어떤 시위대의 주장만을 근거로 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여야 된다고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경찰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국회 안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경찰을 소관하는 상임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뭡니까? 국회가 바로 잘못된 권력을 심판한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시위만 옹호한다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오늘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비슷한 것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단어인지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제1야당, 공당 아닙니까? 예. 어쨌든 불법 폭력 시위가 벌어진 것 자체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건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제 나온 성명 내용을 보면은요. 합법적이고 비폭력적 집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합법적이고 비폭력적 집회를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폭력 진압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저런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그리고 온갖 빠루가 난무하고 있는 저런 상황들을 비폭력 집회라고 보고 있는 것 자체 어떤 정치적인 왜곡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만약에 국정조사를 한다면 저희 채널에 의해서 생생하게 몇 시간 동안 찍은 장면을 그대로 보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폭력이었는지 누가 살인적 진압을 했는지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노무현 대통령 참 이렇게 서민과 함께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시위대에 있던 농민 두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한 대국민 사과문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시죠.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 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 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똑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 공권력은 잘 통제해야 된다. 공권력보다는 국민을 더 보호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쇠파이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오늘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당시에 시위는 분명히 불법 시위로
전이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농민 2사람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그런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발언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집회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네, 당부도 예, 합니다. 예, 네. 예.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는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는 친노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그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금 보신 것처럼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짚을 걸 짚되 농민 사망에 대해서도 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예.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적자임을 강조하면서도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저는 좀 개인적 기대를 한 게 여권에서는 혹시 시위대의 심정을 좀 이해하자는 말도 한마디 나오고 특히 야권에서도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질타하는 목소리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야권에서는 폭력 시위 질타하는 목소리가 지금까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예. 그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약간 보수적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폭력적인 그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고 또 그 진보적인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일면의 사진에 어떻게 보면 농민에 대해서 직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진보적인 어떤 그 언론조차도 양비론적 시각이 있는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 집회 시위에 대해서 좀 과잉했다는 결과적으로 제 농민 60대 농민 한 분이 지금 그 의식을 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는 것처럼 앞에 먼저 죽창과 이와 같은 것들이 폭력적인 도구가 없었다고 하면은 저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이르지 않았다는 점, 결국 그것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한 점을 공평하게 볼 눈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나 아니면 그 지금 문재인 대표는 다 법조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그 합법적이고 그 평화적인 시위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그 시민들 안전을 자처하면서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했는데 현장에 직접 나와서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표는 어땠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광화문 광장에 현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지금 그 당시에 저와 같은 모습을 직접 나와서 보셨습니까? 보고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하나 꼭 짚어보고 싶은 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경찰이 강력하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쪽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나라는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군사 독재에 항거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위, 억눌린 우리 약자들의 시위에 대해서 그들의 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대하게 좀 봐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모습들 굉장히 심합니다. 경찰이 강력하게 진압을 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눈으로 봐야 될지.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게요. 예. 한국에서 벌어지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강하지만 예. 이번에도 확인됐지만은 2008년 광화병 시위 때처럼 조금만 진압이 되고 다치는 사람이 나오면 강경 과잉 살인 진압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 용산 참사 때 김석계 서울경찰청장 무리 빚고 물러났죠.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은 경찰은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한국의 정치 현실로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야권에서 지금 약화되고 있는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명백히 알 필요가 있는 게요. 헌법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과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약화됩니다. 정치력이 약화되면 야권이 약해지고 여권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발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헌법 차원에서 위헌적인 주장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지혜로운 그 가이드라인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어떤 집회 시위에 관한 법상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위헌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더불어 경찰이 저와 같은 그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합헌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이른바 예전에는 뭐 명박산성이네 해서 버스 하단막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사람의 폐쇄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어떤 일반 시민이 통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얼마 전에는 물대포 이번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쏘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각하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른바 이미 벌써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그거를 지키는 어떤 우리 시민 의식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더 세게 처벌한다는 그런 논의는 벌써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 7월에 미국 백악관 앞에서 국회의원이 하원 의원이 연좌 시위 앉아서 하는데도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데려갔거든요. 예. 우리도 지금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집시법에 따라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 벌금을 때리게 돼 있는데 서로 눈치 보면서 안 지키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이 가장 큰 문제고 사법부도 문제고 저는 존 F 케네디의 말이 생각납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가장 벌 많이 받는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한 자리다. 도덕적인 위기에 중립을 예. 양쪽 눈치 보는 양비론 타령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좀 분명하고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요, 우리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1987년까지 우리가 독재와 맞서서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리고 또 정치 선진국이라고 평가합니까? 그렇다면 선진국에 맞게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그리고 공권력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만약 경찰이 어떤 장비와 관련된 그 규율을 어기고 그 시위대의 주장처럼 이 물대포를 직선거리에서 그리고 또 얼굴을 향해서라든지 이렇게 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문제는 이 명백한 범죄 행위, 그러니까 밧줄을 들고 버스를 끌어내린다든지 아니면 쇠파이프로 내려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지 절대 표현의 자유라든지 집회에 관한 자유로서 용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각자 판단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시간대별로 쭉 짧게 연결한 영상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예, 저기가 오후 한 2, 3시경이죠. 예. 네, 오후 1시쯤부터 이제 집회가 3시 반, 예. 예고됐었고요. 예, 쭉 예정됐던 거리를 지나서 지금 전체 차로를 점거해서 지금 시위가 저기 때까지는 합법이죠. 그것 일단 또한 불법이죠. 1차부터 모르군요. 4차까지만 돼 있는데 예, 예. 전차를 이게 이제 4시 반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5시 가까워지면서 청와대로 가자라는 구호와 함께 예. 밧줄로 지금 경찰 차벽으로 쳐진 경찰차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공권력이 얼마나 힘이 없고 공권력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5시부터 저런 일이 이제 되고 6시 상황에서는 이제 경찰차를 부수는 게 좀 더 격화가 되고 경찰도 대응을 하고 사람이 다쳐서 실려가고 그리고 이제 밤 9시 깊은 밤이 되면 이렇게 횃불을 들고 도심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사옥이 광화문 일대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정말 심심찮게 시위 현장을 계속 목격을 하는데요. 정말 예. 외국인들이 주말마다 벌어지는 이런 시위 현장을 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세월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인양해서 전시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저기 있는 버스 다 정말 전파된 버스를 정말 우리 광장에다가 해서 정말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보여주는 교육의 장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예, 내일 또 이 추가적인 밝혀질 사실들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신 민중 총궐기 이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어떤 메시지로 해석하고 계실까요?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시위 모습 방금 쭉 보셨는데 예. 어떠셨어요? 시위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총재님도. 저는 직접 참여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 대학 때는 예. 그때 그 한일 회담 반대하고 그때는 저희가 그 4학년이니까 4학년은 대개 대보 졸업하죠. 시위 졸업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그 후에 50 때는요.
데모하는 현장에 저희들이 나타나면요. 예. 그 김대중이가 시켰다. 음. 이렇게 씌우니까 가질 못했어요. 예. 예. 지금 뭐 어떻게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10년, 20년 전 모습이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총장님 보시기에 예. 지금 우리 모습은 좀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요. 예. 저는 그 우리 국민이 예. 정치적인 타협을 할 줄 몰라요. 저희가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지만은 예. 여당 할 때 주장하던 것이요, 야당이 되면 정반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봤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말이란 말이요. 뭐 문재인 대표 말도 지금 여당이 한 말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들이 여당 할 때는 경찰 선을 지키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경찰이 잘못했다. 근데 지금 야당이 되니까 그건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러냐? 이 야당이 여야 협상할 때는요. 예. 언제나 반대부터 하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여당한테 동조해 주면 말이죠. 내가 원내 총무 같으면 당에 돌아가서 말이요. 예. 잘못됐다고 성토당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이 원내 총무로서의 리더십 부재지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소신 있는 그 협상을 못 해요. 예, 과거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반대해놓고 예. 이제 당에 와서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화법을 쓰는데, 근데 왜 그러냐? 이 법안이나 무엇이 이게 이제 동의해줘서 예. 통과되면은 이게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한테 말입니다. 공로 세우게 도와준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당한테 공 주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리당략을 통해서 이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 누가 국민에게, 어느 당의 정책이 국민에게 유리하냐,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 이걸 보고 판가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자꾸간 여당일 때는 그걸 주장하다가 야당이 되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정반대로 나와버리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면은 굴복한 걸로 해서 그래서 타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항상 평행선만 긋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 정치적인 행태 때문에 우리 시위 문화도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그리고 야당은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예를 들면은 이 데모 일어나고 이런 거 있을 때 야당이 가서 농민 그런 운동이라든지 또는 저 학생 운동이라든지 그걸 이제 편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동조한 사람은 다 야당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요. 그때는 독재 시대지만은 이 농민들이 무슨 이 자기 주장을 하고 데모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가서 굿도 보고 구경하고 말이죠. 의견도 듣고 그리고 농성한 장소에 찾아가서 말이죠. 우리가 의견 듣고 오고 그런 예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국회에 반영하느냐? 이것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협상이 부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극한 대결만 하는 것이고 대결하면 후퇴하면 지는 거예요. 또 후퇴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파급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미국처럼 말이죠. 뭐 무슨 폴리스 라인 침범하는 체포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이 국회의원들이 체포당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데모한 사람들도 국회의원도 체포당하는데 우리가 이 폴리스 라인 이거 위반이 되겠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야당은 사무실로 가서 문 열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쳐들어가고 이게 둘러싸여가지고 문 안 여냐고 두드려 패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걸 본받는 거예요. 총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모습을 보고 시위대도 조금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야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야당이 말이죠. 이거 정부 편을 든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되니까 안 한 거죠. 그러나 상당수 야당 국회의원들은 어제 그런 것이 이 폭력 시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당에서 잘못됐다는 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표께서는 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뭐 살인적 진압 뭐 완전히 경찰이 뭐 굉장히 나쁜 살인적 행위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래야 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옴으로써 야당 지지는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그걸 예리하게 보고 있냐 그 증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어제 제가 그 채널 A에서요.
이걸 계속 중계해 주더라고요. 예. 그걸 봤어요. 아마 2%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쭉 봤습니다. 예, 그걸 저도 전부 봤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말입니다. 이 버스 위에 올라가 가지고 복면한 이 시위자가 말이죠. 예. 이 경찰을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밀지는 않았지만은 쫓아가니까 경찰이 그냥 엉겁결에 이래 주저앉더라고요. 그럼 자기 업무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예. 근데 거기서 싸워 가지고 이 사람이 떨어져서 이 사고나 당해보세요. 경찰이 폭력 진압을 했다고 문제가 되니까. 예. 그리고 우리 공권력이요.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로 강하게 나가야 될 때는 강하게 못 나가고 말이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우리 문화 수준인데 예. 어느 쪽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만은 앞으로는요. 이 시위 문화가 좀 더 선진국화해서 말이죠. 예. 뭐 당국과도 약속을 지키는 시위를 하고 말이죠. 예. 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시위는 말입니다. 어쩔 때는 대화하면서 시위도 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시위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이 집시법을 바꿔가지고 신고만 하면 시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여경들이 그것도 경찰이 호위했는데 여경들이 호위해줬어요. 같이 도로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충돌이 없었죠. 그때 새 법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 관계로 시위가 극렬해지고 또 이 쇠고기 파동으로 극렬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시위 문화는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다시 또 폭력 시위가 재현이 되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표가 정부나 경찰을 무슨 공권력 이렇게 살인 진압 비판하기 이전에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광주에서 지지율이 5%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 사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혹시 문재인 대표가 깜짝 사퇴 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남의 속에 들어요? 예. 근데 문재인 대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퇴하려면 진즉했죠. 지금은 더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가지고 이 당을 수습시켜서 과거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저는 그리 봐요. 그렇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요. 과거 지지층에서 이제는 누가 나와도 이제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의 호남새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9%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도 선거를 해보면요. 저희 지역구에서 유권자가 한 4만 좀 넘을 거예요. 5만 미만이에요. 근데 거기서요. 이 10% 이상의 여당 지지표가 나와요. 이건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작을수록 여당 지지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1987년 개헌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도 뽑고 유신 시대는 공화당이 말이죠. 전라도를 다 휩쓸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당이었던 거예요. 그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9% 나온다는 것도 그때의 그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는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5%는 너무 좀 심하다. 이 통계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글쎄요, 그건 어떻게. 광주에서 5%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5%밖에 안 나온 것은, 그건 문재인 대표가, 이제 자기 판단해야죠. 자기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친박 골프 문제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친박 용어 사전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좀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친박 용어 사전에 보니까 별의별 박이 다 있습니다. 원박, 범박, 제가 보니까 가박도 있고요. 수박이 제일 웃기더라고요. 수틀린 친박을 수박이라고 한다고 하고 저런 상황 좀 정치가 좀 희화화되는 것, 비판되는 누가 것. 저런 걸 잘 만들어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만들었나요? 근거 없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친박, 비박, 반박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지난번에 공천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말이죠. 170명 가까이 된 여당 의원 중에 친박이 수가 작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해가지고 친박을 말살시켰다.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그만두니까 나 이명박계다 하고 나온 국회의원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은요. 이 권력 끝나면은 모든 게 다 그냥 휘발유 날아가듯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의 예도 있지만은 이 만델라가 말이죠. 대통령하고 그만둘 때
운백기를 길렀잖아요. 부통령으로 해서.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 노태우 대통령을 길렀잖아요. 예.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못 이기는 겁니다. 현직을 못 이긴다. 예. 아, 그렇잖아요. 예. 노태우 대통령이 백담사 보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체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대통령도 2인자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보의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권력 없어지면 다 산산조각이 나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비주류로 전략하고 마는 거예요. 또 그 계보에 큰 이 지도자가 있을 때는 다 그 밑에 웅크리고 있지만은 지도자 사라지고 2인자 없을 때는 뭐 지구끼리 다투느라고 저 새끼 보기 싫으니까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거 보기 싫으니까 나 안 한다고 말이야. 예. 그리고 서로 이 갈라먹기 하고 방해하고 말이죠. 깎아내려요. 그래 절대로 2인자 없는 곳에서는요. 이 정치 권력이 새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친박이고 이제 수박이고 다 공천 준들 말입니다. 예. 여당이 200명 당선되는데 다 이제 친박이다 이런들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떠나면 그 사람들이 새 권력 쫓아가지. 예, 박근혜 대통령 사저로 말이죠. 예. 쫓아가서 뭐 지시받고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친박 골품제로 해서 친박의 핵심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성골, 뭐 최경환, 윤상인, 김재원, 진골, 뭐 저 신라시대 육두품처럼 통일신라시대 육두품 이런 게 있는데 총재님 말씀 들어보면 저기에 있는 성골, 진골들도 대통령 임기 끝나면 저 서로 다투고 딴 데로 다 가버릴 거다? 아, 그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이 1인자, 2인자 없고 말이 1인자는 있지만 2인자, 3인자 없으니까 거기에 하이어라키가 형성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각자 자기 길 찾아가요. 예. 내가 이쪽에가 붙는 게 유리하다면 그리 찾아가요. 왜냐하면 옆에서 그 사람 굳이 안 해줘요. 예. 예. 이게 권력이 생깁니다. 예. 권력이 생깁니다. 예. 뭐 총재님 잠시 흥분하셔서 조금 과한 말씀도 하셨는데 저 사람들은 결국은 한시적 성골 진골이다. 아, 그럼요. 예. 예.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참 유신 때 말입니다. 막강했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 그때 돌아가시고 나니까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그랬잖아요. 응? 우리한테 와서 말이요. 그렇게 의뢰 입었던 사람들이 말이요. 나를 못 본 척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이게 권력이 생깁니다. 내가 더 그 권력 잡으면 말입니다. 대통령한테 도움 받았다고 해서 그 가족들을 돌봐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예. 제가 오늘 총장님 나오시면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북한도 가신다고 하니까 최근에 나왔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다음 대권에서 반기문 통일 대통령하고 뭐 친박이 뭐 경제 총리, 행정 총리를 한다. 이런 뭐 어떤 도식적인 아주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봤는데요. 그 신문에 보도된 거 봤는데요. 그런 스케줄대로 된다면은 말입니다. 예. 대통령이 없어도 후계가 나와서 또 권력 잡고 나가고 그런 체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예 있습니까? 예.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다음 정권 잡아가지고 실권 잡은 예가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예. 더구나 단임으로 끝난데. 그러니까 이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간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대권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적어도 유엔 사무총장이라면요 세계 평화를 책임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북한에 가가지고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의견 교환을 해야지. 무슨 다음 대권에 말이요. 무슨 반 총장이 대통령 되고 뭐 이 친박에서 총리 나오고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반 총장이 대통령 하기 위해서 설사 그거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우리한테도 보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이 반 총장만큼 말입니다. 북한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선 말이 통하고 정서가 같은 민족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이 유엔에서 인권 문제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지금은 해제해달라 하겠죠. 그러나 반 총장이 말입니다. 북한 갈 때 그냥 딱 결정이 가겠어요? 저는 미국하고 반드시 말입니다. 협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갔다 와서 육자회담이라도 말입니다. 제대로 열리게 된다.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말입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그걸 이제 우리가 유도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맨날 뭐 대통령 나오냐 안 나오냐 하고 말이요. 혹시 아까 그런 얘기들만 했었더라고요. 총장님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나 대통령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미리 선언하면 안 됩니까?
그건 본인이 안 하는데 누가 그걸 말하겠어요. 아, 본인이 안 하는데. 하는데. 그리고 본인이야 그러겠죠.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겠죠. 뭐. 할수 있으면 그 사람 아닙니까? 예. 사람이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재님, 감사합니다. 네, 켜둔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